형의 혼례 잔칫날, 천대받던 서자가 갑자기 관뚜껑을 열고 죽은 자의 손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하는데도 그는 시신의 입술과 손끝만 뚫어지게 살폈지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잔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대체 천한 서자는 시신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멀쩡히 병사한 줄 알았던 사람을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형의 혼례날 그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야담조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윤진사댁이라는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진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큰아들 상원이 살림과 권세를 모두 쥐었지요. 상원은 적자였고 셈에 밝아 재물 불리는 일에 능했으나 제 것이 한 톨 세는 것도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또 한 아들이 있었어요. 서자 상우였습니다. 어미가 천하다는 이유로 상우는 같은 피를 받고도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었지요. 형은 사랑채에서 글을 읽었지만 상우는 행랑채의 끝방에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형은 글을 단 한 번도 아우라 부른 적이 없었어요. 상우에게는 남다른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죽은 것에 마음이 끌렸지요. 길에 죽은 짐승이 있으면 쪼그려 앉아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천하고 음침한 것이라 비웃었어요. 그러나 상우에게는 그 흔적이 글자처럼 읽혔습니다. 병들어 죽은 것과 맞아 죽은 것은 빛깔이 달랐고 독을 먹은 것과 굶은 것은 굳은 모양이 달랐지요.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래 보다 보니 몸이 절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재주를 알아본 이는 아버지뿐이었어요. 언젠가 진사는 어린 상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상우야, 네 눈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본다. 허나 세상은 천한 자의 옳은 말보다 귀한 자의 그른 말을 먼저 믿는 곳이니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거라. 언젠가 그 눈이 너를 살릴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가 떠난 뒤 상원은 상우를 마을 끝 약방으로 보냈습니다. 천한 일이나 시켜 눈앞에서 치우려는 속셈이었지요. 허나 그곳에서 상우는 어떤 풀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풀이 사람을 죽이는지를 손끝으로 익혔습니다. 천대받는 자리가 도리어 가장 귀한 것을 배우는 자리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던 봄날 집안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상원이 이웃 고을 부자 최참봉댁 딸과 혼례를 올리게 된 것이죠. 잔치는 크게 벌어졌고 고을의 양반과 유지가 모두 모였습니다. 한데 바로 그 아침 잔치 준비를 돕던 늙은 종막동이가 마당 한 구석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어요. 30년을 곳간 열쇠를 맡아온 충직한 종이었지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 하던 터라 사람들은 늙은 몸이 탈이 났거니 여겼습니다. 상원은 혀를 차며 부정탄다고 어서 시신을 치우라 명했어요. 종들이 막동이를 들어올리려 할 때 약방에서 이를 거들러 온 상우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무릎을 꿇고 시신을 살폈어요. 눈꺼풀을 들어보고 입술빛을 보고 손톱 밑을 들여다보았지요. 사람들이 저 천한 것이 부정탄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안채에서 나온 상원도 호통을 쳤어요. 당장 그 손을 떼지 못할까? 허나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이 얼어붙었어요. 상우는 차분히 말을 이었지요. 가슴이 답답해 죽은 사람의 입술은 이렇게 검푸르지 않습니다. 입가에 마른 거품이 남았고 손톱이 푸르게 죽었습니다. 무언가 독한 것이 몸에 들어갔다는 빛깔입니다. 게다가 손톱 밑에 검은 가루가 끼었으니 죽기 직전 검은 것을 움켜쥐었다는 뜻이지요. 상원이 성큼 다가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경사스러운 날에 무슨 망발이냐? 그때 손님으로 와 있던 늙은 의원이 나섰어요. 노 의원은 시신을 살피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상원은 멈추시게. 이 입술빛과 거품은 예사 죽음이 아닐세. 독이 의심되는 것이 사실이야. 잔치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이 독으로 죽었을지 모른다는 말이 돌자 관아에 알려야 한다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결국 혼례는 엉망이 되고 최참봉댁은 사람 죽어나간 집에 딸을 줄 수 없다며 혼사를 미루자 했지요. 상어는 부들부들 떨며 상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어려 있었어요. 그날 밤 막동이의 죽음은 관아에 닿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 정약현은 검시를 명했지요. 허나 관아에 늙은 오작인이 올린 보고는 뜻밖이었어요. 지병으로 죽었으며 독의 흔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작인은 상원이 그날 밤 사람을 보내 돈을 쥐어준 자였지요. 돈에 눈이 멀어 푸른 입술과 거품을 보고도 못 본 척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상우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막동이는 행랑채 끝방에 어린 그에게 몰래 더운 밥을 가져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사람으로 대해준 몇 안 되는 이였지요. 상우는 홀로 막동이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간을 찾았습니다. 막동이는 그날 새벽 잔치에 쓸 곡식을 꺼내고 있었어요. 어둑한 곳간에서 상우는 한 구석의 작은 항아리에 눈이 멈췄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흙먼지가 덜 앉아 누군가 최근에 손댄 것이었지요. 뚜껑을 열자 곡식 사이로 검은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막동이의 손톱에 끼었던 바로 그 가루였어요. 코끝에 대어보니 약방에서 수없이 맡은 독초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순간 상우는 깨달았어요. 막동이는 곡식에 섞인 독을 발견하고 손으로 헤집어 확인하다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독은 막동이가 아니라 잔치에 모일 누군가를 노린 것이었지요. 상우의 등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허나 다음 걸음을 떼기도 전에 이튿날 아침 포졸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이 오랏줄을 묶은 것은 뜻밖에도 상우였습니다. 막동이를 독살한 자가 약방에서 독초를 다루던 서자 상우라는 고발이 들어온 것이지요. 고발한 자는 형 상원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무릎 꿇린 상우 앞에서 상원은 침통한 척 아뢰었어요. 사또, 저 서자는 독초를 다루며 음흉한 짓을 일삼던 자입니다. 막동이가 그 독초 빼돌리는 것을 꾸짖자 앙심을 품고 독을 탄 것이옵니다. 시신을 두고 독이니 무엇이니 떠벌린 것도 제 죄를 감추려는 수작이옵니다. 상우가 독초를 다룬다는 것은 온 마을이 아는 사실이라 그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요. 상우는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형님, 막동이 어른을 죽인 자를 찾기는커녕 그 죄를 제게 씌우십니까? 사또가 물었습니다. 네가 막동이를 죽였느냐? 상우는 또렷이 답했어요. 아닙니다. 그 죽음이 독살임을 밝힌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범인이라면 어찌 독살이라 떠벌려 화를 자초하겠습니까? 진짜 범인이라면 도리어 병사로 덮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지요. 허나 증거가 부족하니 사또는 우선 상우를 옥에 가두고 더 살피기로 했어요. 옥 밖에서는 노의원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우가 시신을 읽는 그 눈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었지요. 노의원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그 서자가 독을 짚어낸 솜씨는 제가 평생 본 어떤 검시보다 정확했습니다. 한데 오자기는 뻔한 독의 흔적을 보고도 병사라 했으니 누군가 죽음을 덮으려 손쓴 것이 분명하옵니다. 사또 또한 내내 마음이 걸리던 터였어요. 사또는 결심했습니다. 천한 자의 옳은 말을 귀한 자의 그른 말로 묻을 수는 없는 일이요. 이튿날 사또는 상우를 마당으로 불러내 시신을 다시 살피게 했습니다. 죄인의 몸이었으나 시신 앞에 서자 상우의 눈은 죽음을 읽는 자의 침착한 눈이 되었어요. 그는 입술과 손톱을 짚어 보이고 곳간에서 찾은 독 항아리에 검은 가루를 내보였습니다. 이 독은 잔치 음식에 쓰일 것이었습니다. 곧 막동이 어른이 아니라 잔치에 모일 사람들을 노린 것이옵니다. 마당이 크게 술렁였어요. 그날 잔치에는 고을 양반이 모두 모였고 신랑 상원과 최참봉댁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지요. 독이 음식에 들어갔다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종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잔치를 통째로 노린 무서운 흉계였던 것입니다. 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곳간 열쇠는 막동이 어른과 형님 두 분만 가졌습니다. 막동이 어른이 돌아가신 지금 곳간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형님뿐이지요.
상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허나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오, 천한 것이 이제 적자인 형까지 모함하는구려. 정황뿐이라 사또도 단정할 수 없었지요. 사또는 상우를 다시 옥에 가두되 은밀히 사람을 풀어 곡식의 출처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상원은 홀로 술잔을 기울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의 셈은 따로 있었지요. 상원은 아버지가 죽은 뒤 무리하게 재물을 불리려다 큰 빚을 진 처지였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 최참봉댁과의 혼사를 서둘렀던 것이지요. 한데 그 빚의 내막을 최참봉의 둘째 아들 최가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최가는 욕심 많고 음흉한 자였어요. 빚더미 집안에 누이를 보내기 싫었으나 아비가 이미 약속한 터라 물을 수 없자 무서운 계략을 꾸몄지요. 잔치 음식에 독을 풀어 윤씨 집안을 없애버리려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혼사도 깨지고 빚도 흐지부지되며 그 혼란을 틈타 윤씨 재물을 삼킬 수 있다고 본 것이었어요. 최가는 상원의 빚을 미끼로 협박했습니다. 협조하면 빚을 없애주고 거절하면 온 고을에 까발리겠다. 상원은 결국 굴복해 곡간 열쇠를 잠시 빌려주고 말았지요. 그저 잔치가 망쳐지기만 바랐다고 스스로를 속였으나 충직한 막둥이가 그 독에 목숨을 잃었으니 그 죽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상우가 독사를 밝히자 상원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일이 파헤쳐지면 흉계가 드러날 터라 천한 서자에게 죄를 떠넘기려 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가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었지요. 그 서자의 눈이 누구도 못 보는 진실을 읽어낸다는 것, 그리고 그를 돕는 손길이 옥 밖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상우는 노의원에게 부탁했어요. 그 독초는 특정한 산골에서만 나는 것입니다. 누가 사갔는지 캐면 진짜 범인의 꼬리가 잡힙니다. 노의원은 무릎을 쳤지요. 그는 며칠 발품을 판 끝에 한 약재상을 찾아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사내가 독초를 적지 않게 사갔는데 최참봉댁에 드나드는 자였다는 것이었어요. 노의원은 그에게 증언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한편 사또의 사람들도 알아냈지요. 혼례 전날 밤 곡간 근처에서 최가와 상원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종이 나타난 것입니다. 흩어진 실마리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사또는 마당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두 형제와 최가, 노의원과 약재상, 그리고 그 종까지 한자리에 모였지요. 무시당하던 서자가 적자형을 상대로 진실을 가린다는 소문에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또가 상우에게 형의 말을 어찌 반박하겠느냐 물었어요. 상우는 또렷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데는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그 독이 어디서 왔는가? 둘째, 누가 곡간에 두었는가? 셋째, 본래 누구를 노렸는가? 그는 약재상을 가리켰지요. 약재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한 사내가 독초를 많이 사갔는데 최참봉댁에 드나드는 자였습니다. 이어 종이 나와 증언했어요. 혼례 전날 밤 곡간 근처에서 최가와 상원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우가 마지막을 짚었습니다. 그 독으로 가장 크게 득을 볼 자가 누구입니까? 빚더미 집안과의 혼사를 깨고 그 혼란을 틈타 재물을 노린 자. 바로 저기 계신 최참봉댁 둘째 아드님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최가에게 쏠렸어요. 최가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천한 서자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허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독초를 사지 않았다. 곡간에 들지 않았다 맹세할 수 있느냐? 최가는 입술만 바들바들 떨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뜻밖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상원이었어요. 충직한 막둥이가 제가 빌려준 열쇠 때문에 죽고 죄 없는 아우가 제 모함으로 옥에 갇혔으니 짓눌려 있던 양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터진 것이지요. 사또 제가 아뢰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죄에서 비롯되었사옵니다. 빚의 약점을 잡혀 최가의 협박에 곡간 열쇠를 빌려주었습니다. 잔치만 망치려 했을 뿐 사람을 죽일 흉계인 줄은 몰랐으나 그 욕심이 막둥이를 죽이고 아우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부디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가는 도망치려다 포졸들에게 붙잡혔어요.
사또가 엄중히 명했지요. 최가는 수십 명의 목숨을 노린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으니 옥에 가두라. 상어는 죽일 뜻은 없었다 하나 흉계에 가담하고 아우에게 누명을 씌웠으니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사또는 상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깊은 존경이 어린 눈빛이었어요. 윤상우는 천대받는 서자의 몸으로 누구도 못 본 진실을 읽어냈고 모함한 형을 미워하기보다 오직 진실만을 좇았다. 그 눈과 마음이 고을을 큰 화에서 구하였으니 참으로 귀한 일이로다. 천하다 손가락질하던 서자를 향해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지요. 옥에서 풀려난 상우는 막동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목숨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저를 진실에 눈뜨게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 뒤로 상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젊은 사또는 그의 눈을 아껴 관아의 검시를 돕게 했지요. 천대받던 서자의 눈이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귀한 눈이 된 것입니다. 양반의 죽음이든 천민의 죽음이든 그에게는 모두 똑같이 밝혀야 할 진실이었어요. 형 상어는 죄를 받아 옥살이를 한 뒤 깊이 뉘우치고 아우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야, 정작 사람다운 것은 너였다. 이 못난 형을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그제야 적자와 서자가 아닌 형과 아우로 서로를 마주 보았지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상우를 죽은 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늘 말했어요. 죽은 자는 말을 못한다. 허나 죽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산자는 권세로 진실을 덮으려 하나 죽은 자의 몸에 남은 진실만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천한 자의 옳은 말보다 귀한 자의 그른 말을 먼저 믿곤 하지요. 허나 진실은 신분을 가리지 않으며 사람의 참된 가치는 태어난 자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낮잡아 보기 전에 그 안에 어떤 빛이 숨었는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막동이가 제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듯 묵묵히 옳은 일을 한 사람의 선함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하나가 끝내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밝히는 법이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담 조선은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